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바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화미술관 상호 새로이 일주하다 아티스트 토크 두 번째 주인공이신 김혜민 작가님과 그리고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승들 크리에이터님의 아티스트 토크 많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세안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한승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크는 이번 전시 참여 작가인 김혜민 작가님과의 시간인데 작가님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통해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을 간단하게 손에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안술관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안 드신 분들은 다 와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미술 전공자나 혹은 관계자분 계실까요?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혜민 작가님 혹시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 계실까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가능하면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하고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워낙에 좀 다채롭고 양태도 다양하고 좀 숫자도 많고 해서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작가님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통해서 현재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외에 작가님의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주제를 나눠보았는데요. 처음 설명드릴 주제는 한국 미디어아트 1세대 작가로서의 김혜민 작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제가 백남준의 계보를 읽는 하고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쳐놨는데 사실 제가 이번 전시 작가 설명 테스트에도 김혜민 작가님 설명할 때 백남준의 계보를 읽는 한국 미디어아트 1세대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설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작가님의 개별 고유한 특성을 좀 작가님을 모르는 이 미디어 아트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 하면 이제 백남준이라는 이름들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백남준 작가 이름을 빌어서 작가님의 특성을 좀 설명을 해볼까 싶어서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백남준이라고 하면은 한국 아트씬에서 그 계보를 읽는 작가라기보다는 외국 작가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장르의 어떤 선구자로서 그 TV 시상기를 예술 작품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백남준 작가 이름을 언급을 한다면 있겠지만 한국 아트씬에서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 데뷔했던 김혜민 작가님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그 카테고리에서는 1980년대에 작가님이 데뷔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한국 미디어 아트에서 작가님이 어떻게 해서 이 미디어 아트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카테고리를 잡아보았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저희가 작품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이미지 섹션이라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 영상을 같이 보면서 작가님께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안 나와요. 그래도 거기다 나오는데 화면? 메인 화면에 안 나와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전체 화면도 아니고 전부 다 찍어요. 중간 정도 가다가 설명할게요. 그냥 보다가 좀. 이 작업은 1988년하고 89년 했던 작업인데 지금 이 공연 형태로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뭐 동숭 아트센터라고 이거는 1989년에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됐었고 개념은 어쨌든 라이브로 피아노 건반 위에 5대 캠코더를 매달아 놓고 그걸 무대 쪽으로 전송시켜서 바로 이렇게 손가락이 연주자의 손가락이 무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모니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었고, 그리고 요거는 큰 대형 TV인데 어쨌든 거기서 촛불을 하나 켜가지고 전송을 시켰는데 이렇게 조정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돼서 보여지는 거를 계획해가지고 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용가 한 사람이 등장했고 연주자 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 무대 앞에서 내가 영상 컨트롤을 한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어쨌든 지금의 어떤 영상 컨트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이렇게 좀 이그러지는 이것도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물에 비춰가지고 조그만 어떤 아이들을 쓰는 어떤 그 건반을 물에 비춰서 흔들린 다음에 슬로우로 이렇게 전송시킨 겁니다. 슬로우 비디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영상 자체의 물살은 사라지고 이렇게 왜곡되는 형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캠코더 속이라는 게 카메라도 되지만 미리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놓고 재생을 시킨 거죠. 어쨌든 그 공연 내내 다들 좀 신기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어쨌든 그 작업이 사라지지 않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것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연주자의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치라고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보내고 천천히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공연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980년대 한국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잘 상상은 안 가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접근성도 좋지 못한 시기였을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때 한일 이렇게 한일 퍼포먼스 교류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구상하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작품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판단이 모호했던 어떤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작업을 했던 거죠. 이거 끝날 때 됐으니 끝까지 봅시다. 그 무대에 신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또 무용가의 얼굴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예술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처라고 하면은 사실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이 아닐까, 어떤 해석이 없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김혜민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이후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어렵고 난해한 작품이 아니라 관람객에게 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관람객을 작품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작품의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작품의 경향이 1992년도에 작업을 하신 이 TV에서라는 작품에 좀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또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먼저 그럼 틀기 전에 잠깐 작품에 대한 거. 어쨌든 저 TV 모니터 속에 망치라는 영상 망치가 나와서 TV 브라운관을 때립니다. 때리는데 저 모니터가 29인치 모니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때릴 때마다 그 브라운관 끝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나면서 예를 들어서 TV 자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안 움직일 때도 있고 이런 텐션을 좀 줬고요. 그런데 저게 이제 브라운관이 번쩍번쩍 하는 것도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브라운관이 고장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감을 그때 느끼기도 하고, 저 망치가 가상의 공간의 망치인데 저 망치가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저게 다시 견줄 때는 저거를 허상이지만 그 허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 실제 공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보게 되는 작업에 속하는 거죠. 어쨌든 저 작업을 하면서 이쪽에 미디어 작업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업이 이러저러 어떤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전시를 좀 하게 됐었고,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잠깐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달락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질문을, 그 작업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있다면. 네. 관객께서 혹시나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당시에 어떤 소극장의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관계하면서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조명기 깨진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렌즈를 카메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렌즈 표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표면을 만지면 모니터 브라운관 속에서 브라운관을 속에서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톡톡 치니까 저것처럼 그 브라운관을 치는 어떤 느낌처럼 보여서 저게 움직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작품을 봤을 때 좀 깜짝 놀라는 지점들이 현장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영상 작품이지만 관람객과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지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고, 또 이 모니터 자체가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인다는 점에서 키네틱 조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김혜민 작가의 그 작품이 화면 안에서 어떤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밖으로 나가서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작품들을 보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질문을. 네. 하늘입니다. 네, 하늘. 구름이 흘러가는 것. 네. 그 배경으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브라운관 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 뒷배경 핀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그 브라운관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흠집이나 이런 것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상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한 번 교차돼가지고 저렇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게 반대로 구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광각으로 찍게 되면은 이 유리는 없어져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망치 모니터를 치는 작업의 정당성이 없는 거죠, 따지면.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 연출하시면 보통 배경에 예. 자연을 가고 하늘, 바다, 숲 이런 걸 하시던데 나는 이게 풀로 한 것도 있어요. 뒤에 풀 같은 것도 이게 딴 건 아니고 뭔가 어떤 경계 지점에서 어떤 그 풀로 했을 때는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그룹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주제전에 맞춰서 작업을 했던 거고 그 뒤에는 아주 이게 좀 정리된 좀 미니멀하게 어쨌든 하늘 배경으로 파란 하늘 배경으로 어쨌든 그 경계 지점을 쳐서 이렇게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제를 또 그쪽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했던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하늘이.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예. 있는데 이게 망치가 딱 서지는 순간에 맞춰서 모니터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제작을 하시나요? 그게 그 시기에 이게 TV가 안 움직인다고 하도 얘기는 되는데 TV를 움직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뭔가 좀 효과적이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이걸 시행착오를 좀 꽤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사운드 땅 하는 소리를 언뜻 그 소리가 날 때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는 동시에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저 TV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장치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센서를 만들러 다녔지. 근데 서울 저쪽 세운상가 쪽에 갔었는데 첫날 가가지고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두 번째 날인가 갔었는데 조그만 전파상 할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운드를 가지고 딱 할 때 전기가 딱 들어오는데 그 짤막한 순간에 저 29인치 모니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장치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 처음에는 도르래 같은 거에다가 딱 2kg 전기가 딱 들어오면은 도로에 혹을 달아서 그게 판을 치면은 그때 움직이지 않냐 이런 거를 놓고 실험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었고 그걸 동력 장치를 하러 갔을 때 어떤 그 가게 주인이 묻더라고. 뭐에 쓰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움직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솔랄로이드라고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기가 들어오면 땅 그리고 그냥 그 힘의 크기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망치 때리는 그 소리 말고도 기계 작동을 하기 위한 어떤 기계 소리가 들리는 거죠. 크게. 그렇게 한 작업입니다.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망치라는 게 하나의 이제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사람 군중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면 경제적 성장도 급성장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의 그게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북한과도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화학적으로 잠깐 다른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깥에서 뭔가 압력과 망치질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보통 상식을 깨고 안에서 망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개인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럼 나는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고요. 그건 의도하지 않았고 그거는 어쩌면 그렇게 또 이렇게 관객이 볼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어떤 그 키네틱 작업, 움직이는 작업하고 또 가상의 망치가 어떤 그 실제 공간에 가상의 공간을 치는 거지만 그 경계면에서 침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어떤 이런 작업이 일단 주안점을 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문제, 배경 문제 이렇게 미술 작업에서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지극히 미술 작업은 이렇게 좀 단편적인 작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어떤 완결성을 갖고 긴 어떤 서사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요 자체에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요 하나 자체를 구현하는 것도 나름대로 애를 먹고 있는 거고 그 자체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질문 감사합니다.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작가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카테고리가 그 중개자 혹은 매개자로서의 대표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좀 깨는 작업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축불량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상 안에 TV가 나오지만 아까 같이 해머 작품과는 달리 싱글 채널 비디오. 네, 싱글 채널입니다. 네. 이거는 보고 나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일단 설명 안 해도 잘 내용은 알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그 시간은 짧아도 이렇게 두 프레임 아주 짧은 영상 2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바느질 하듯이 꼼꼼하게 편집을 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 작업 중에 가장 많이 전시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싱글 채널이니까 이렇게 좀 외국에서도 이렇게 그 작업 뭘 초대하기가 좀 용이했고, 어쨌든,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접촉 불량이라는 게 고장난 TV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 이렇게 시대상이나 어떤 강국,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했었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뭐 상징적으로 약간의 그 구심점으로 그 중심에서 뭐 얘기하고 싶었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 내용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싱글 채널 비디오인데 분명히 좀 레이어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작품을 현재 지금 감상하고 있는 저는 현실 세계가 있고 영상 속에 이제 TV 화면에 놓여져 있는 세계가 있고 그 TV 화면 내부에 또 세계가 있고 세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가 되게 간단한 조작으로 인해서 그 확 무너지는 지점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탁 친다던가, 채널을 돌린다던가 그런 간단한 트릭을 통해서 그 벽벽이 쌓여있던 현실과 가상의 관계가 일순간에 탁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김혜민 작가님의 작품에 이렇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쉽게 동화되도록 만드는 어떤 그 전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 세계의 것이 현실 세계에 이제 곧바로 전이되는 것이 작가님의 특징이고, 작가님이 이러한 그 특징에 대해서 전원을 펴면 존재하고 전원을 끄면 사라진다는 그런 미디어트에 대한 기조를 설명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에 따르면 이제 전기 에너지 유무가 미디어트 존재 유무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한다면 이게 미디어나 비디오가 예를 들어서 그림, 미술을 그러면 이제 총칭해서 대표적인 어떤 매체가 그림인데 그림의 형태를 기대어 그림으로 수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 예를 들어서 영화라고 하는 영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매체가 따로 있고, 잠깐 깜빡했네요. 영화 얘기하다가. 그 전기 에너지 같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역은 없고 이 동영상 자체가 움직이면서 또 자세한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움직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림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게 영상 자체가 사실은 TV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영상은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신경을 사납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어디서 계속 쉬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 거의 다 끄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옛날에 초기에 그 영상 조작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미디어 작가들이 거의 그림처럼 이렇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물 주는 장면이 계속 반복 나오는 이런 형태의 미디어 작업들이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쭉 작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그걸 미술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거는 그냥 전원 넣고 불 때 그 한시적인 그 순간만에 존재하고 꺼지는 것이 운명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설명적인 작업을 하든 어떤 이야기 흐름을 갖든 어쨌든 그것을 계속 틀 수 있는 지점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시적으로 턴온하면 존재하고 턴오프하면 꺼지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그 전기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어떤 그 기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두 점의 작품을 또 같이 감상을 해볼 건데요. 조상에 관하여라는 작품이랑 신도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관하여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는 그 어떤 무당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무당인데, 어느 날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이 어떤 자기 친가, 자기 친가 쪽에서 온 신인지 아니면 외가 쪽에서 온 신인지 이제 가름하기가 어렵다고, 그 장구 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하는데, 둘이서 어느 팔공산이라는 어떤 거기에 조그만 남자에 들어가서 그 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연하게 시간이 맞아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잠깐 찍은 거죠. 이게 소리는 더 키울 수는 없나요? 안 키우면 나올 수밖에 없네. 손씨요? 윤씨. 아, 왜? 오대문의 할아버지. 예, 이 소리한테 왜 갖고 어디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예, 잘 들어보셔. 잘 들어보셔. 오대 할아버지. 이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영역,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들끼리는 그걸 확신을 갖고 잘 찾아봐라, 잘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특별하게 이게 뭐 계획돼서 한 작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법사 둘이 가가지고 어떤 리듬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존재했었고, 어디 미국인가 어디 이거 몇 개 작품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 작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너무 익숙된 것들이죠. 좀 관심 가지는 주위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앞으로 시대에 이런 어떤 이들이 보는 세상들 영역들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그 기라고 하는 영역들인데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들, 이것도 누군가 어떤 것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소양인가 이런 능력이 다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일 그 핸드폰을 가지고 차 내비를 쓰면은 길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뭔가 자기가 생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이런 능력들이 오는 거죠. 이렇게 무당들도 어떤 무당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집중을 요하는 어떤 그 고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을 받을 때 신이 안아서 그 최대치로 죽느냐 사느냐 그 집중력을 보이죠. 그들은 자기의 어떤 삶 전체를 거기다가 몰입해서 그걸 하죠.
그런 경우에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 이런 거는 이거는 그런 건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파라는 걸 이렇게 쏘잖아요. 전파를 쏘면 TV 모니터에서 그 TV 모니터에서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그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모니터 TV를 사실 무당으로 보면은 그 어디선가 그 소위 말하는 기를 쏘면은 그 무당이 기를 받아서 이렇게 변환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한테도 오고 뭐도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알았던 어떤 그 이제 그쪽 그 기에 공부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자체로 어디를 뭐 딴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게 요새 이제 양자이론 같은 게 나오는 걸로 설명한다면 바로 파동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파동이 돼 가지고 우리 눈의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무당이 그 파동을 당겨서 가져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곧 그 사람이 우리가 획득된 그 죽었을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초능력들이에요, 다. 단지 우리는 그걸 이상한 다른 거대한 어떤 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더 능력이 있는데 어떤 거대 어떤 종교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굉장히 하찮은 걸 치부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치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극히 현대미술이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당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에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미래에 분화된 어떤 역할을 우리는 일찍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는 거죠. 그런 거를. 요 지점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또 예를 들어서 그 무당의 문제라든가 내가 많이 알지는 못해도 내가 경험한 걸로 아는 것만큼은 답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거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한테 신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렇게 핀이 아웃돼 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걸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당들은 기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행을 많이 한다고. 야밤에 자기가 모신 신이 어디 산에 가서 뭐 20일을 갔다가 기도하고 와라. 한겨울에. 그거 굉장히 난감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안 가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 갔다 오면 좀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어떤 신비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규명이 좀 과학에 의해서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구조, 그런 상황들이 연결돼서 비슷한 어떤 상황이 기의 흐름들도 그렇다는 거죠. 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생존하는데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보는 거는 뭐냐면 TV 모니터에서 어떤 장면이 하나 나온다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언어에서 전파를 쏴주는 관계, 어디서 뭐가 오는 관계, 보는 자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미 어떤 상황이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인이 혼자 어떤 변화를 갖고자 할 때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분명히 혼자지만 혼자 아주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가 얻어지지가 않아. 뭔지 모르게 내가 걸리는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를 놔둬도 전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캔버스가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에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놓여지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풍수지리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모든 게 일이 막혔어. 사업적 소통도 막혔고 금전적 소통도 막혔고 뭐가 다 막혔는데 어떤 대사가 그 집에 하수구를 청소하고 어디 수도꼭지를 청소하고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수구를 뚫어서 소통되는 거하고 그 전화 연락이 안 오는 거하고 무슨 대장에 있는 어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현대에 와서 그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을 때 우주가 전체가 거대한 컴퓨터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저 사람은 사주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성향만 던져줘. 그런데 그 성향은 항상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그 성향이라면 그 물이 막혔다 안 막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막혔을 때는 저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 관계뿐이 아닌 공간 상황도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좀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작가님 이제 미디어 무당으로 불리시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해석이 지금 잘 어울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 작가님의 노력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 빛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미술 자체가 사실 빛의 예술이기도 하지만 작가님은 이제 작품을 제작하는 그 영상뿐만 아니라 작품이 되는 실제 환경의 빛이라는 그 실질적인 요소를 사용을 해서 그 빛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이번 전시에 선보였던 그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의 최초 버전이었나요? 2014년에 했던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지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델은 다르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과 구조나 같은 형식의 같은 형식의 작품이죠. 빛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계기로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 뒤에 뭐 부재료한 알리바이라든가 뭐 발광이라든가 작업을 전구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 이 전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그 찰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라는 시점인데 분명히 저기에서 뭐 그림자가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따지면은 그림자는 어떤 경우라도 검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가상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모순적인 얘기를 애당부터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대면 비대면도 저쪽 그림자끼리는 대면을 하고 있는 거고 요 모니터 사이는 비대면으로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전체 자체가 저 평면 영상인데 조명받은 반쪽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저기서 그림자가 나와서 실제 입체인 것처럼 강요하는 어떤 얘기들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전체가 따지고 보면은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이 되는 상황처럼 지금 저렇게 조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라고 하는 것 자체 저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짓인데 처음에 흑백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저게 서서히 변해가는 작업이었었습니다. 저때 작업은. 어쨌든 저 작업을 하는 것 자체도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것도 많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 제일 먼저 그 싱크를 맞추는 문제 이게 컴퓨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망치 작업 센서를 했던 그 센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랙티브 작업에 속하는 거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냥 복잡하게 구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거죠.
어쨌든 그 저쪽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업의 설명도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작품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재현하는 작품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부조리한 조화라고 해서 대립항에 대한 탐구의 특성으로서 작가는 작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상세계와 현실 이렇게 네 개를 하는 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유독 양극단의 요소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나열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극단, 혹은 소통과 단절이라는 그 극단, 주름자와 산자의 극단, 구조와 조화, 남과 극단, 남자와 여자, 빨강과 파랑, 빛과 어둠, 그림자, 이렇게 양극단의 요소들이 작가님의 작품에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립되는 요소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장르로 이렇게 열어놓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틀을 깨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작가님의 특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특성이 작가님 작품을 맞닥뜨렸을 때 저희는 것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부조리한 알리바이 같은 작품을 보면서 이런 대립항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업은 1999년도에 한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종말론, 뭐 이상한 소문, 뭐 이상한 얘기들이 흉흉했을 때입니다. 99년 때. 그때 무슨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그 시기에 좀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나는 뭐 누구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유불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근간으로 있는 유교, 불교, 예를 들어서 선도, 그것이 습합 같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어떤 문화인데, 그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대척점에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유교 옷을 입고 내가 또 불교 옷을 입고, 선도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중 흑백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좋아하지 않고, 약간 세 가지 종류가 상호 부합적이고 충돌하고 하는 쪽의 작업 설정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약간 보기는 딱 둘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옷 입은 사람은 세 명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그 유불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선도 유불도라고도 하는데, 선도는 선도가 가는 길은 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화라는 게 뭐냐면 남녀가 만나면 조화에 의해서 아기가 생기고, 이걸 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잉태하는데, 불교 기운으로 이렇게 좀 불지 형체라고 해가지고 형체를 만드는 기운이 불교에 있다고 보고, 그렇게 불교 기운으로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고, 애가 태어나면서 이제 사람으로서의 어떤 쓰임새에 의한 어떤 뭐라 그럴까, 유지 욕대, 유교가 이제 사람답게 만드는 그 세계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찰나로 들어오는 전구와 파란 전구가 들어올 때 파랗게 받은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불이 켜 있는 그 시점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어떤 구조적인 걸로 설정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저 때는 지금처럼 싱크를 두 개 모니터를 맞추는 장비나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비쌌고, 그래서 이게 화면 하나를 두 개로 잘라서 3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만 없애버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전구를 달아서 분리된 두 개의 화면처럼 보이게 만든 작업입니다. 저 때는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곤충이 등장하는 이미지. 아, 저거는 그 겨울잠을 자는 노린재라고 하는 어떤 벌레인데, 어쨌든 그 시간의 흐름 같은 거, 그거를 일단 그 얘기하고자 이렇게 그래서 벌레 장면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조금 혼돈스럽고 하는 그런 갈등 구조도 또 표현하고자도 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떤 인물들 사이에 가끔 인서트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많은 작품이 이렇게 관찰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부조리한 알리바이 작품을 보고 저는 연평도 기부자리들을 떠났나요?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부선의 삼각구도라든지 배우들이 두루마기 옷을 입고 서로 선문답 같은 어떤 질문이잖아요. 연평도 기부자리들을 떠났나요?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그 어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그런 구도 자체가 이 부조리한 알리바이 작품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뭐. 이거는 부산에서 하는 무슨 공연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작곡가들하고 이렇게 영상 작가하고 매치가 됐었는데, 그래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이 바닷가에서 이 세 사람, 이게 사실 어떤 출구에 대한 얘기인데, 출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윤회 같은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우리가 한 몇백 번을 윤회를 했다면, 그걸 짤막한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면 저렇게 간단하게 걸어가다 끝나는 게 한 번의 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고자 이렇게 길을 묻지만 항상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요 카메라를 쳐다보게 만들었고, 카메라 쳐다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오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데 항상 이게 원망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사라지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음악은 어쨌든 저 음악을 그때 같이 했던 작곡가가 작곡을 했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작업이고, 그리고 여기 기재에 깔린 것은 어떤 코로나 시대의 얘기 같은 경우도 약간 깔려 있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춤출 때 그 디지털로 추는 거, 그것이 조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좀 넣은 거지. 마지막에 여자 혼자 춤추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좀 전부터 약간 좀 더 대가 떠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들어오세요. 아니 배가 안 나오는데 배전.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제와 가상을 좀 섞어가지고 간단한 영상이지만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무용수가 추는 춤은 무용수가 춤을 췄지만 저렇게 추는 춤은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문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춤을 저렇게 추게 시킨 꼴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소리가 너무 잘 나는데. 이런 화면을 연출한 의도는 네? 이런 화면을 연출한 의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저기에 속해 있다고 한 거죠. 내가 저기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나도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같이 투영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현실적인 움직임인 거지, 저 움직임이. 주로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이거 딱 한 번 가서 찍었는데 어쨌든 그때 조금 어설픈 어떤 것들도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그걸 가지고 주로 버무리는 걸 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상을 차리는데 뭐 김치하고 뭐 이렇게 된장찌개하고 밥뿐이 없어도 그거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작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의 어설픈 게 있어도 그것도 개인이 그 시기에 그 어설픈 상황을 만난 것 자체에 의미를 더 가지고서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그 양념이나 더 멋있는 거를 넣지 않는 거죠. 아까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 2014년 버전 작품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새로 제작한 이 대면 비대면 작품에 좀 추가로 담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사진으로 그냥 들고 왔는데요. 앞서 작품 뭐 부조리한 알리바이나 연평동 조기적인 떠는나요에서도 나온 그 것들인데 이제 자문자답하는 그런 행위들 이 작품에 좀 코로나 시대를 우려하는 어떤 형태로 제안이 되었지만 그 자문자답하는 그 행위들이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담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는 아니고 일단 이거 직접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작업의 어떤 형식을 이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실제적으로 자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좀 과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돈스러운 뭔가 이게 지금 코로나가 항상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점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애당초 코로나 자체가 어쩌면 전체가 저렇게 지금 우리가 저 허상의 어떤 설정 속에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은 실제적으로 그림자니까 저걸 반드시 어떤 물질이 있어야만 저 그림자가 형성되는 건데 그림자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 그림자는 대면을 하고 있고 모니터 속 앞에 있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존재하고 뭐 전체적으로 그 구성에 그렇게 설정해서 작업한 겁니다.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 중에도. 네. 작가님이 지금 2022년 이게 제일 최종작이신가요? 지금 여기 전시한다고 이거만 새로 만든 거죠. 네. 작가님이 자신의 작업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여태껏 작업 김혜민 선생님은 처음 보게 됐는데 이제 작업의 과정을 쭉 보는 동안 이제 다른 것보다 저는 고기잡이 그 연풍도 고기잡이 베푸시는 마음이 드는 게 좀 특히 약간 미학적으로 여운을 주면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는 화면에 대한 명확하진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해요. 그 마음에 들고 또 그 미술이라는 게 그 자기 정신을 철학적으로를 그냥 풀어주는 거에서 끝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미학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게 미술이 돼버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이 좋은데 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약간 미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특별하게 뭐가 있었는지. 연평도 작업은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같이 조인 공연을 하기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품 구상하는 단계에서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코로나가 1년 정도 됐을 때 언뜻 옛날에 내가 젊은 시절에 꿨던 꿈이 있어요. 그때 그 꿈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주 꿨었어. 젊은 시절에. 그게 뭐냐면 이른 아침 바닷가에 나가면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가 있었다고. 그러면 막 머리 흩날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 됐나? 뭐 그 정도 때 꿨던 꿈인데 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연평도 조기자회변은 떠났냐고. 그러니까 그 어부 할아버지가 매일 저 바닷가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이미 배는 떠나 있었다고. 그런 식의 꿈을 계속 꿨었어. 그리고 꿈을 진짜 계속 꿨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지. 나이가 들어서 안 꿨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한 1년 지나면서 그 공연, 그 전시를 같이 하게 한 다음에 그 꿈 생각이 딱 났어.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이 제목을 써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 왜냐면은 조금 무슨 뚱딴지 같은 연평도야. 그런데 내가 연평도 조기자위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때 그 어딘 그 국사 시간인가 그때 거기에 나오는 거였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어딘가를 떠나고 싶어서 출구를 찾았던 상황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출구를 떠난다고 확 떠날 사람은 없다고. 아무리 내가 자유가 주어져도. 여행일 뿐이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그래서 그때 윤회 생각을 좀 했던 거지. 이게 떠났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꿈꾸는 거 하나라도 이루고 가는 적이 있는가. 이뤘다면은 부처님대로 해탈이 될 텐데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을 텐데 결국은 다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고 그 영상 자체도 영상 문법에서 가장 안 쓰는 문법을 쓴 거예요. 풀샷으로 같이 이어진다든가 툭툭 튀는 장면으로 가는 거라든가 카메라를 쳐다본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써가지고 반복적인 작업을 한 거지. 그렇게 봐줘서 고맙네요. 어쨌든 뭐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2014년 작품이나 2021년 작품이랑 차이점 얘기하는 잠깐 궁금했었는데 이게 2021년 작품에서 나온 쓰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 자체의 어떤 갈등들을 하는, 그러니까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라고 하는 거의 작품으로서 했던 거예요. 그거의 어떤 후속 연작에서 이쪽에 했던 형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의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마스크 쓴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적 작업의 형태가 이 작업이 가장 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형태를 가져온 거예요. 움직임 같은 게 없이 지금 표정이나 인터뷰에 대한 장면으로 나와요. 2021년 움직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마스크를 써라 안 써라 하는 어떤 자기 자문자들 하는 거예요. 계속. 만든 거죠. 여기 금년에 만든 거였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렇게 작업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이게 좀 확실치 않은, 나는 확실히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저렇게 말도 없고 이야기가 이렇게 서술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난해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영역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고 나면은 아까 여기서 좀 전에 연평도 작업처럼 그렇게 이해의 느낌을 받는 거죠. 미술이 그런 식으로 감상을 하는 거에 따지면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미술은 아주 보잘것없죠.
영화 한 편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따지면 친절하고. 미술은 이게 조금 이렇게 관객이 조금 관여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로 인한 어떤 것들이죠. 뭐 그런 지점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백남준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룰 없는 게임이다. 진짜로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자기가 누구한테 어떤 작가한테 꽂혀서 이렇게 작가를 쭉 보면은 그 지점들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작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 대개 미술은 좀 매니아층을 상대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한다고 봐야지. 근데 뭐 아직 미술을 여기서 아까 작가라든가 하는 뭐 학생, 미술 학생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디오는 뭐냐면 이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누구도 쓰고 지금 뭐 유튜브처럼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하면 돼. 왜냐면 지금 하는 게 가장 첨단을 하는 거예요. 백남준 선생이 했던 비디오는 엄청난 브라운관 TV로 그냥 본인이 간신히 들어올리면서 이게 첨단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이게 첨단이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대는 많이 변한 거죠. 급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체가 가장 첨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작품이 칵테일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이제 작가님이 이제 칵테일 음료를 이렇게 적어보고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칵테일 자체가 여러 가지 음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음료이잖아요. 결국 작가님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어떤 대립되는 것들을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더하면서 이 작품을 골라가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저거는 칵테일은 일단 그 자체로 그 형식 자체로 이미 독특한 거예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빈 잔인데 아무것도 없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찬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자체가 실제로 평면을 입체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였고, 그리고 RGB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영상의 기본 요소가 레드, 빨강 이거 세 개의 어떤 색깔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섞여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칵테일처럼 했던 거고, 그리고 저 작업을 뭐 그런 개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거고, 가끔 이렇게 전시하면 저 작업 얼마요? 하고 묻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끔 꼭 하기를 원하고 했었지. 어쨌든 저 칵테일 작업에 궁금한 거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허공이지만 서로 간섭해가지고 이게 약간 홀로그램 효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잔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이렇게 독특한 거죠. 일반적으로 작가 작품을 떠나지 않고 실용적인 어떤 디스플레이용으로도 충분한 작업 되는 거란 얘기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 평면을 입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어떤 거를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작가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약간 시니컬하시고 또 어떤 되게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들도 되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좀 특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작가님 성격이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도 그대로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가님 작품이 마치 입자가 좀 굵은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이 좀 거칠고 투박하게 달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솔직하고 단순하고 어떤 깊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관람객이나 여러분이나 저를 좀 깊은 사회의 세계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가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잡은 화두가 미디어 아티스트의 과거와 미래라고 해서 거창하게 잡았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작가님이 이제 현재까지 이런 작품을 계속 쭉 하셨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특별하게 그래서 작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 이게 사람이 뭔가 좀 안다고 해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해도 작품 되는 게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느껴야 하는 거예요. 느껴야 몸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한다는 거. 내가 뭘 그리든 뭐 작품을 만드는 것도 내가 그걸 열심히 만들 때 그 만든 대상이 거꾸로 나한테 선생 노릇을 해요. 뭐 다음에는 이런 작업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 해봐라. 뭐 이런 책도 읽어봐라. 계속 한다고. 내가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걔는 좋은 선생으로 나한테 계속 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선 작업을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글을 쓰면은 계속 글을 쓰면 나중에 소설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뭘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느껴서 그걸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하면서 일단은 공부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적화된 공부를 하는 거고, 최적화된 어떤 그 작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한테 기회 제공을 시켜가지고, 뭐가 아니니까 예술 말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한번 이렇게 좀 빠져보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그게 느끼는 거잖아. 마음이 동하면 그게 느끼는 거니까 느껴서 작업을 하고 뭐 이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이런 데도 오고, 여기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좀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 같으네. 나 이런 데 잘 안 다니거든. 못 다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작업이 뭐 옛날 처음 작업을 할 때, 아까 그 망치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짜릿한,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이런 어떤 그 시기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작품도 없었고, 그게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29인치 TV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남들이 보면 막 열광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약간 인생이 이렇게 여기로 별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어떤 작업의 결과가 우리가 하는 거는 돈으로 오는 거거든. 따지면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봉급을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오는 작업이 있다고 해서 그 작업을 하면은, 돈이 되는 작업을 하면은 예술가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재수가 일단 중간에 또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중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작가님께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저기 신청 잘 받는데요. 예. 통일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2028년 정도쯤에 된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는 또 믿어봐요. 2028년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무 열매가 딱 떨어지고 꽃이 피고 가잖아요. 우리는 저것이 내년에도 필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니까, 나무가 그래서 봄에 피고 열매가 가을에 끝났으니까 내년에도 될 거라고 아는 것처럼 이 우주는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얽혀서 굉장히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걸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무당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의 삶의 문제를 갖다 이렇게 관여하면서 살아가는 인물하면 좀 더 그쪽 이런 세상 일 말고 어떤 다른 쪽 어떤 차원의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는 것들을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전적으로 내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2028년에 통일이 되는 걸로 대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 예술 질문을 해야지. 통일보다 중요한 건 없지만 사실. 신상욱 그 감독이 네. 북한에서도 찍고 남한에서도 찍고 네. 했잖아요. 아니, 맞아요. 몇 번 봤는데 오히려 북한 쪽이 네. 훨씬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표현력이.
저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옛날에 신상옥 뭐 스튜디오가 안양에 있어요. 감독님 스튜디오가 살았을 때. 그런데 거기서 전시가 뭐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춘향전에 그 세계 춘향전을 가지고 첫날 밤에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한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신상옥 감독이 그 테이프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고, 북한에서 만들었던 춘향전은 약간 뮤지컬이에요. 신상옥 감독에서 뮤지컬로 하고, 남한은 그보다 일찍이 최은희 그 배우가 나와서 했었고, 어쨌든 그 가운데에 휴전선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38선처럼. 그래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저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그러니까 저 끝에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부르면 저 끝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두 개의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앞에 앉은 이몽룡한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렌즈를 돌리면 중간에 있는 그 휴전선, 이건 어쩔 수 없이 잠깐 맞았다가 틀어지잖아요. 카메라에 망원으로 당겨서 돌리면은 초점이 맞기 시작하면 요거 다 맞는다는 거지. 그 중간에 걸치는 지점은 휴전선이고 6.25 장면 이런 걸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 얘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도 항상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분단된 그 영역이 걸려서 나타나는 거죠. 실제 그게 그 작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춘향전의 문제는 그 신상옥 감독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단의 어떤 곡절도 겪었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중간에 있는 걸치는 문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다 같이 걸려있는 것들이죠. 항상 떠들잖아요. 미국 김정은 얘기하고 뭐 미사일을 쐈고 뭐 그런 얘기처럼 우리한테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걸려있는 그런 어떤 비극인 거죠, 따지면은. 어쨌든 그거 이렇게 잘 여러 번 봤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영상 같은 걸 편집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남 선생은 죽을 때까지 그걸 쓴 거죠. 옆에 딱 놓고 두 개, 그러니까 오버랩이나 예를 들어서 오버랩 하나 시키기 위해서도 두 개의 플레이어를 플레이시키고 중간에 RM이라고 리모트 컨트롤된 장비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녹화에 섞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백남 선생이 갖고 있는 콜라즈 작업들, 이렇게 두 프레임 막 세 프레임씩 반짝반짝 넘어가는 것들 전부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로 두 개 플레이해서 이렇게 약간 음악적인 리듬으로, 음악가 출신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래 그 작업들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홍수잖아요. 어떤 작업을 해도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나 혼자 해서 모르니까 그냥 그 작업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확장성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토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축소시켜야 되는 시대가 된 거야, 따지면. 그래서 풍경화 작가들도 보면은 외국에 유명한데 그 일반적인 풍경인데도 몇십억씩 받고 사진 작업을 팔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파는 거지? 그 사람이 계속 그 작업만 갖고 그런 형태의 작업을 가지고 요 영역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찜을 한 거지. 바꿔 얘기하면 백남준 선생이 우리 모니터에 번쩍번쩍거리잖아요, 계속. 그냥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십 대의 모니터에서 번쩍번쩍거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기는 한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 다음날 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처럼 이야기 구조가 있다면 딱 봤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뭐가 딱 끝났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전원 들어오는 어떤 한계처럼,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봐요. 이거 뭐야, 하라죠. 저거 보면 난 오히려 저걸요. 끄든가 어떻게 하든가 방법을 찾는다고.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걸 선점하는 게 가장 큰 지점이 됐던 거라고, 사실은. 근데 난 그 지점이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위 말하는 돈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구속된다고 난 개인적으로 좀 본다고. 빌비올라 같은 작가도 슬로우 비디오라는 게 누구도 쓸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왜냐면 가급적이면은 관여를 안 하게.
그림처럼. 저것이 나한테 직접적 관여를 안 하잖아. 백남준 선생 작업은 관여를 무지하게 한다고. 그것도 멜트로 넣으면 다 끄라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백남준 선생은 그거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 만들고 그 안에 영상이 뭐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은, 그럼 어쨌든 그 인간의 형태를만 로봇 속에 뭔가 모든 어떤 영상 집합체가 거기서 이루어져서 인간의 형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빌비오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짜 셀로로 해놓으니까 어디서 걸어놓기 딱 좋고 다 괜찮은 상태지. 그래서 모든 게 그들, 제일 중요한 게 작가의 작품보다도 이걸 판단하는 어떤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끝발,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이랬을 때 한국인데 이래서 백남준이 비평가 정도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작업 좋아 그러면 크는 거야 작가가. 지금은 아무리 작업을 하는데 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지금. 이게 작품이 될까? 이런 갈등 구조가 좀 굉장히 있다고. 이것도 뭐냐면 해야 돼 무조건. 해서 전시회에서 씹혀보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나? 또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라는 거 하는 게 튼튼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빠져있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기회 제공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자기를 만들어야지. 남이 안 보는 책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답변이 됐나요?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질문을 안 하실까봐 질문해 주시는 분에게 도록을 드리려고 도록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이따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분께도 감사드리며, 저희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